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팍캐스터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불팍캐스터 오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네.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관저에서 퇴거할 때는 엄청 화려하게 막 하더니 네. 오늘은 모습을 뭐 꼴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그러게요.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지하로 뭐 이렇게 출석했다고 하던데 오늘 불팍에서는 이 사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히트앤드런 월요일에 있을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네, 주블리를 소개했어야 네, 되는데 주블리 반갑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네.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우리 김현정 의원님 나오십니다. 당에서 맡으신 직책이 대협력위원장 맡고 대협력위원장. 네, 김현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평택시 병입니다. 평택시 병? 네. 아, 의리 아니고 병이에요? 병입니다, 병. 아, 제가 네. 들은 정보는 의리인데 병이군요. 네. 평택시 병이랍니다. 오늘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의 표정이 아주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대정부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죠. 뭔가 활약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질의 내용 중에 사실 어떤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불팍 시청자들에게 오늘 질의 내용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좀 전달해 주시죠. 네. 그거 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저희 활력상을. 네. 네. 오늘 대정부 질문은 사실 처음부터 좀 우리를 실망시켰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나오질 네. 않았죠. 그리고 그 실제 불출석 사유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태에서 안 나왔다고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하면서 거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했어요. 그리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질문을 잔뜩 준비했는데 나오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파면되고 난 다음에 사실 윤석열 내각 정부는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랬는데 총사퇴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책임을 지고 그리고 거국 내각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의견을 좀 한덕수 권한대행께 물으려 했는데 안 돼서 법무부 장관한테 물었는데 자기가 답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뭐 출마론이 솔솔 나오고 있고 특히 트럼프하고 전화하면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비밀 유지가 안 된 거거든요. 보안의 위배돼서 네. 조사하도록 임무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에게는 민간 국가가 내일부터 발효가 돼요. 효력이.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혼을 냈었고요. 민간 국가는 한 번 들어가면 해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81년도에 우리가 민간 국가로 지정됐는데 그걸 해제하기가 13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윤 정권의 외교 대참사다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국방부는 지금 윤 정권의 12.3 내란 이후에 알박기 인사를 계속 하잖아요. 알박기 인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사실은 기관장들이 이렇게. 그런데 경찰도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4월 5월 그 장군 인사를 한다는 첩보가 수집이 돼서 좀 일침을 했죠. 그랬더니 김선호 국방차관은 4월 5일이 정기 인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조로 얘기해서 하지 마라. 김선호는 공명정대하게 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거 알박기로 본다. 특히 군은 내란의 관여가 됐잖아요. 그럼 내란 잔존세를 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라. 네. 그랬더니 뭐 인사 운용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러면 최소로 하고 가을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 된다.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이전하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비정상화에 정상화를 해야 된다해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느냐 또는 세종으로 이전하느냐 이전해야 되는 논리가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에게 의견을 물었었고 그리고 김현태 그 해외 도피성 파견을 군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판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산불에 대해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대형 산불에 없었는데 TK에 있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 그걸 질타를 했었고 이 대정부 질문은 정기적으로 국회가 이렇게 인사들을 불러서 하는 일입니까?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국회가 열리면은 이제 하는 원래 임시의 짝수달에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그렇게 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파행이 될 뻔했어요. 왜요? 작년에 한번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네, 얘기했는데 네. 제가 마지막 결론을 그걸 내렸죠. 지금 윤석열 파면됐고 그런데 국민의힘 뭐 그동안 내란을 동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고대죄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이렇게 위헌 정당이 되는 상황이니까 해산하는 게 맞다라고 네. 큰 소리를 외쳤더니 너무 잘하셨네요. 뭐 국민의힘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악유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막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막 그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래서 좀 끝나고 내려오는데 우리 의원하고 저쪽 의원끼리 네, 조금 논쟁이 돼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네. 5분 동안 소란이 있었죠. 예. 네. 그럼 오늘 또 김현정 의원님 김현정 을지로위원회 그 홈플러스 TF가 개최한 긴급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거기서 파산 위험 기후는 이제 LBO 거래라고 해서 차입 인수 거래죠. 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그 사모펀드인 MBK가 네. 홈플러스를 2015년도에 7.2조를 들여서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사기 회생 신청이라 해서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고 지금 있는데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7.2조로 인수했는데 그중에 5조를요. 홈플러스 아하. 담보 그 재산을 담보로 자산 대출받은 가치로 거군요. 대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2.2조만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조에 대한 이제 이자 비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홈플러스의 우량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그걸 떼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홈플러스 점점 부실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우량 자산 매각을 통해서 2.1조를 이미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한 2.1조 이미 다 먼저 회수한 빼가고,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네. 사실 인수할 때 그렇죠. 인수할 때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피인수하는 기업을 담보로 해서 돈을 그걸로 지금 인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LBO 네. 방식으로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배임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이런 LBO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차익 비율도 낮춘다든지 네. 그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계속 이명박근혜 정부 때 계속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노정돼 왔었거든요. 누적됐어요.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그 LBO로 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식의 이제 토론을 열었었죠. 이게 좀 가능합니까? 왜냐면 홈플러스 관련된 일자리만 2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할 만큼 되게 중대한 네. 문제인데 이게 좀 회생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MBK가 그 사기 꼼수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홈플러스는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금융채무 있죠. 5조에 달하는 그 금융채무에 대해서만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융채무에 대한 원리금 탕감을 받기 위해서 꼼수 회생 신청을 한 거다. 사실은 그게 자기들이 이제 인수한 자금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탕감받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대출해준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증권 거기서 회사채나 CB라든지 CP라든지 전단체를 이제 판매한 증권사라든지 그거를 그 구입한 일반 채권자, 일반 국민들이 고객들이라든지 전부 다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지금 몰린 거죠. 그렇겠네요. 자 오늘 네. LBO 문제는 항상 있는 문제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주요 주제가 윤석열 내란숙의 재판이 내란숙의. 처음 열려서 네. 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준비된 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고 가실까요?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이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열흘 전 파면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요.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검찰 측이 준비한 PPT를 이용해 공소사실에 대해 1시간가량 모두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부분,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구금에 대한 지시와 국회 의결 저지, 그리고 비상계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변호인과 대화하거나 미간을 찡그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발언 뒤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모두 진술 차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신청해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 회동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서 지금 자료 화면이 옛날에 헌법재판소
옛날은 아니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재판했던 그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이 발언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42분간. 그렇죠. 42분간 오전에 42분간 했죠. 헌법재판소 했던 발언의 이제 재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최고의 기관에서 파면을 내렸잖아요. 네.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파면을 내렸고 그 항목 5가지 항목 모두 만장일치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여요. 네. 사실 내란도 사전 모의했다고 공소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내란도 언급하고 그런 것도 부인을 하고 또 내란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뭐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되 민간인은 피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청문위원으로 사긴 한 바로는 이런 얘기 지시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했었고요.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의 개헌 뭐 이런 참 또 그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저는 이런 뻔뻔함, 거짓말, 또 비양심 이런 것들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네. 김현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실탄 지급하지 말라 이런 말도 계속 반복했던 것 같고, 네. 그죠? 그런 말도 나오고, 뭐 계몽령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 하는 느낌인데요. 전 그 정말 그 보면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그 이제 신뢰를 잃었다 해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부정하는데 그 이제 윤석열이 한 얘기 중에 뭐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라든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우리 저 김병주 의원님한테 내란은 늘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발언했더라고요. 내란 원래 준비하는 겁니까? 계엄이라는 계엄은 어떤 상황에서든 예정에서 늘 준비하는 것. 그래서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 뭐 그거는 일견 맞죠. 왜냐하면 전쟁 때 그럴 수 났을 있죠. 때 네. 전시에는 이제 총동원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계엄을 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전시를 그렇죠. 상정해서 그런 말이지. 훈련할 때 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롭고 할 때 위헌적이고 계엄해 이건 아니죠. 이건 마치 그런 네, 겁니다. 그래서 예. 군인들 전쟁 준비 항상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데 전쟁 상황도 아닌데 군인 끌어들이는 게 틀린 것처럼 계엄이야 뭐 어떤 상황은 가정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엄할 상황이었냐를 정확히 따져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 윤석열의 말은 일반적인 얘기고 하나만 거짓말하는- 한 말이죠. 거짓말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렇게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모의한 걸 두고 일반적인 준비를 한 것인 것처럼 또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면도 그리고 있는 거죠. 예. 헌재에서 거의 대부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법꾸라지 행태 보이는 거죠. 법적인 그만 갖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사실 헌재 재판 결정문을 보면은 내란 행위 뭐 내란죄가 된다 이런 말을까지는 안 했어도 내란 행위는 다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럼요.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걸 아까 어떻게 댓글에서 하루님께서 공개 재판으로 혹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긴 했거든요. 지금 약간 되게 내란 수기에 관련돼서 형사 재판이 열리는데 국민들은 되게 깜깜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례 없는 특혜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촬영도 안 되고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전두환, 더 넘어가서는 전두환, 노태우까지 노태우. 다 촬영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허용 안 됐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아니 그 한남동에서 나올 때는 무슨 개선 장군처럼 퍼레이드처럼 하더니 왜 법원은 지하로 옵니까? 난 그것도 지금 특혜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여기 이게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인데 이 417호 대법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직 대통령들이 다 여기서 재판받은 그 417호 법정이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서 모든 이제 그 재판들 그 촬영을 허가해서 공개를 했는데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만 이제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오늘 그 재판을 하면서 그 11일 날 이제 그 언론에서 신청을 해서 오늘 14일이잖아요. 그거를 판단할 기간이 짧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윤석열한테 물어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물어볼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신청하면 할 듯이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 절차를 밟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구참 변명이죠. 일단 그렇죠. 워낙 오늘 사례가 특혜 시비가 있다는 것은 과거 대통령 사례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그렇죠. 영상을 한번 당연히 특혜죠. 보고 다시 판단해 볼까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친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저는 윤석열 측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지기현 판사가 그러니까요. 이 재판부가 비공개 촬영을 했다는 것도 너무 열이 받고 이 지기현 판사가 이 형사 재판의 판사라는 것도 되게 신뢰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판결이 제대로 나올지. 그렇죠. 네. 네. 내란 속에 풀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기현 판사는 오히려 그때 내란 수계를 풀어줌으로써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얼굴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을 한 위해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유추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윤석열 측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라 네. 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는 자기 얼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원래 재판 공개는 이제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 네. 당연히 하는 것이고 촬영은 근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의 재판장이 이익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사례가 있었다고 하죠. 어떤가요? 이명박 대통령 사례 2018년도인가요? 이명박 재판 당시에 정계선 판사가 그렇죠. 헌법재판관. 판사였다고 네. 해요. 그때 이유는 여러 가지 관심도와 알 권리를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대통령 전부 전두환, 노태우 할 때도 했었고요. 이명박도 하고 박근혜도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도를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그런데 되죠. 법 앞에 모두 만인 전 국민은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그래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절차적 특혜를 주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판결할 때 핵심적인 특혜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혹과 의심과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그래서 이게 더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재판부도 지기현 재판부라서 내란 수계를 풀어줬잖아요. 그 재판부도 그렇죠. 거기다가 그 신무정 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해가지고 풀어줬잖아요. 트라우마였죠. 그 예. 신무정 총장이 있는 검찰에다가 윤석열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공개도 안 하고 밀실에서 지금 재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증인 신문할 때도 그 증인에 대한 그 변호인도 다 퇴정하라고 하고 이렇게 그 증인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이 워낙 이제 드세게 하고 또 지난번에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직시항고에 대해서 항고로 다투라라고까지 국회 나와서 얘기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발 지기현 판사가 이런 이제 비판들을 좀 의식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도 반드시 이거는 촬영을 허용해야 될 문제이다.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분이 지금 큰데요. 이거 특혜 시비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출연 신청이 뭐 늦어서 했다 이런 변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2차 공판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 정말 이 진짜 특혜를 베푼 건지 아닌지 좀 드러날 것 같고요. 지금 방송 그 VCR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 날 관저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그 퇴거했잖아요. 네. 근데 저게 뭡니까 지금 뭐 저거 임기를 다 마치고 무슨 퇴임에 금이환영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어떻게 손을 흔들고 네. 미소를 짓고 막 마이크를 찾더라고요. 마이크 없냐고. 그러니까 주변의 경호원들이 제지하고 관저에서 그 퇴거하던 영상으로 윤석열 한번 전 보죠. 네. 대통령은 대학교 점퍼를 맞춰 저기- 입고 일렬로 서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1시간 반 기획한 전쯤 거냐, 프로그램. 지지자들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 와달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처럼 보이도록 사전 기획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슬로건을 인용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붉은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 한남대교 통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인적 드문 일요일 밤을 이용해 관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조용히 이동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됩니다.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저 카퍼레이드 합니까? 금이환영한 그러니까요. 것처럼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꽃다발과 포옹 세례를 만끽하는 모습에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누구랑 싸워서 이겼다는 건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2.3 계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에서도 기이한 정신 승리라면서 이제 맹비난을 했는데 보니까 청년들을 일부러 또 대통령실에서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고 심지어 50, 60, 70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또 본인을 되게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배신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창피함도 모르고 양심도 없고 저렇게 사실 파면돼서 쫓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조용히 사실은 미안함을 가지고 사죄하고 조용히 나와야죠. 군에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연대장들 지휘관들이 보직해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위가 네. 박탈되는 경우. 본인이 잘못했던 아니면 지휘 책임을 지고 징계를 먹고 보직해임 되는 경우 그때는 진짜로 야밤 도주하듯이 네. 짐을 싸서 조용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오후 5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양심도 없고 철면피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네, 김현정 의원님 어떠세요? 다 이기고 왔다고 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 과잠 입은 그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청년 파리쇼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한테 윤석열한테 저희가 뭐 저 진심 어린 반성이라든지 사과는 헛된 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기대는 이제 버리고 저기 지금 본인 그 정강원 목사가요 집회에서 그 윤석열이가 5년 뒤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그런 또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그 시민사회 수석했던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안전히 지금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 구부 세력들 선동하고 청년들 선동하고 또 그 국민의힘의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 이제 그 관여를 해가지고 본인들 자기 따르는 세력들 내란 세력들 계속해서 그 뭐 대선에서 지더라도 당권이라도 잡게 해서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형사상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있으면 감옥 가는 거가 네. 확실할 것 같고. 저런 모습이 형사 재판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행동을 부인하고 네. 거짓으로 일관하고 이게 이제 재판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저런 게 직위원 판사한테 먹힐 수도 있나요? 증거와 전혀 다른 증언을 통해서 억울함을 주장할 때?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불리하겠죠. 피고인한테는 불리한 행위인데 지금 저렇게 그게 하는 너무 것은 상식적인데. 아마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자기가 구속돼서 무기징역 받을 게 확실하니까. 네. 저 마가 뭐 MKGA 메이코리아 그레이드하게 그게 이제 트럼프 흉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 후에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게 트럼프 흉내내는 게 나 안 죽었다 이렇게 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저 있을 때는 여권 인사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관저 정치 이렇게 하고 퇴거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 계속 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마치 사저 정치를 하려는 듯한 느낌이에요. 막후 정치 이렇게 네. 이어간다는 뜻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이게 유리합니까? 이게 여당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자기 극우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결집시키고 본인이 극우 세력들을 계속 지지를 받아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면 막후에서 영향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또 미국 대통령 흉내를 내고 뭐 모자를 MKGA 그러니까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을 이런 걸 참 그런 거 따라하면서 유치하고 그런 거 따라하면서 민간 국가로 분류됐습니까? 동맹 하나 그러니까요.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이고 찌질이고 못나고 너무 창피해요. 창피하죠. 잠시라도. 진짜 창피해. 아이고 진짜. 지금 진짜 너무 왜 창피하면 왜 우리 우리 국민들을 몫입니까? 본인이 다 저질러 놓고. 예, 잘못한 건 윤석열이고 창피하면 국민 몫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글거리는 건 우리고 왜 그런지 네. 모르겠어요. 저게 우리가 영상을 보면 연출했다기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알코올성 망상인가요? 자기만의 세계에 맞아, 빠져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연출은 저렇게 네. 나오기 어려워요. 네. 진짜로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러니까 완전 뭐- 자기가 뭐 영웅인 것 같이. 그러니까 그래 근데 이제 억울하다. 네. 내가 사실은 뭡니까 종북 좌파들 다 쓸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구하려고 했는데 네. 억울하게 힘이 부족했다. 이제 뭉쳐라 이런 거. 망상 그러니까 속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하는 것들이 뉘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하면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치적으로 자기의 건재함을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또 대선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전히 자기네들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근데 그게 한 줌이라는 걸 왜 모르죠? 그렇죠. 지금 20대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10%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나머지 90% 압도적으로 20대는 윤석열 탄핵이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실을 못 보고 저 한 줌을 보면서 저렇게 그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고 정신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혹시 의도됐다고 한다면 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무기징역이 나오니까 네. 반전 카드는 정치적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퇴거 사흘째 지금 모습도 나타냈다는 거잖아요. 네.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의 지금 모습을 나타냈다는 건데 경호원들 동원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아, 영상 있나요? 영상 보고 하죠. 네. 김성훈 차장이 또 거기 경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네. 오후 2시 아,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 저기 자택으로 걸어가네요. 돌아간 뒤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외부 활동이 포착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운동화 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도 손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주위론 5명의 남성들이 둘러쌌는데 경호팀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대통령 바로 뒤에서 통화를 하며 따라가는 한 남성,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검정 가디건 차림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변을 지킵니다. 주변. 그런데 현재 경호처에선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습니다. 연판장엔 전체 직원 약 700명 중 다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신분의 김성훈 차장이 사복 차림으로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드 블레스 코리아님 완전 조폭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느낀 거하고 진짜 똑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제대로 된 수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냅둡니까? 그냥 멀쩡한 경호 뭐 팀장도 막 보직 해임시키고 내부에서 연판장까지 돌 정도로 김성훈 이 사람 내보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김성훈 차장하고 그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국수본에서 그 구속영장 신청을 했더니 검찰에서 3차례나 기각을 시키고 네. 4차례 이제 거기 어디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그 구속영장 신청하라고 결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검찰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 또 기각되고 이래갖고 다시 나왔던 네. 내란 그러니까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등 해갖고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어떻게 피의자 신분에서도 저렇게 경호를 할 수 있나요? 난 진짜 상상. 그리고 700명이 되는 경호처의 직원들이 책임지고 그만두라라고 연판장까지 다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경호 라인에 김건희 라인을 지금 다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경호원들을 또 경호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뭘 빼내던지.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친위 쿠데타하고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진압하는 게 어렵습니다. 김성훈 차장 수사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혼내주고 싶어요 정말. 맞아요. 빨리. 윤석열 내란 속에나 김성훈이나 다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 국민들 우라병만 나게 네. 만들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지윤 아이스님 서초동파 찌질한 보스 찌질해 이런데 좀 재밌는 댓글이라 소개해드립니다. 찌질한 보스 찌질하다. 네. 네. 윤석열의 뻔뻔함이 이뿐만이 아니죠. 네. 정말 기겁했습니다. 오늘 국가 한겨레, 예산으로. 단독 보도. 한번 윤석열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 캣타워라고 그러나 저거. 저도 고양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캣타워 500만 원.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캣타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금으로 만들지 않은 이상 그러게요. 없어. 저는 저거 분명히 저 뻥튀기 했을 거다. 아니 5만 원짜리만 해도 잘가 올라가 놀던데 편백욕조가 뭡니까 근데? 편백욕조 있으면 그 계신가요? 편백나무로 만든 편백나무로 최고급 그 편백육조를 욕조를 편백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보다 원래 사이즈보다 2배나 더 큰 2천만 원짜리 흰옥기 욕조를 만들었다는 것. 이거 국민 혈세로 국정 운영과 캣타워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본인이 무슨 일을 했으면 얼마나 해서 프로가 있다고 욕조를 저렇게 합니까? 저게 지금 나라 돈으로 한 거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그때 왜 그 예산이 부족해서 행안부 예산 막 끌어다 쓰고 막 그래갖고 국회에서 막 질타당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예산 전용해서 저거 했나 보네. 만약에 네. 캣타워를 그 간저에 가져간 것도 횡령이지만은 저는 그 저런 공간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네. 캣타워를 만약에 예비비나 세금으로? 나라 돈으로 샀다면은 네. 살 때부터 횡령이에요. 왜냐 아. 고양이는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뭐 자기 국정 운영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그 물품을 살 때는 자기 돈으로 안 하고 그 국고 세금으로 했다면은 그때부터 이미 횡령이에요. 횡령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문 대통령께서는 개 사료 사료비. 이런 거부터 모든 거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인 십일까지. 돈으로 했다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공간 생활하면은 사실은
그 지휘관 본인은 이제 지휘를 하고 하니까 침대나 이런 거는 예산으로 살 수 있지만은 네. 거기 이제 자기 식구들 거라든가 또는 저런 고양이라든가 저런 건 다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네, 구분해야죠. 게다가 그걸 사서 다시 저 집으로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비슷한 지금 저게 횡령. 횡령 내지 절도 글쎄 횡령이겠네요. 그리고 예. 저는 궁금한 게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관저 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팀장을 좌천시키고 이 팀을 해체시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그럼 제대로 이제 관저에 조금만 파도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세금을 얼마나 물 쓰듯이 낭비했을지 너무너무 끔찍해. 이거 다 밝혀내야죠. 공사 구별이 아예 없는 거죠. 뭐 기갑차도 막 탔던 기갑차 타는 거는 엽기적이에요. 그건 무슨 죄입니까 그거는? 기갑차 타도 되나요? 진짜. 저게 이제 나중에 조사하거나 수사하면 다 밝혀질 건데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네. 국토위에서 있을 때 보니까 관저 공사 같은 거 자체가 다 엉터리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 나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곧 이것도 다 밝혀질 것으로 밝혀야죠. 밝혀야 됩니다. 이사 갈 때 사실은 자기 돈으로 개인 돈으로 샀는지 국고로 샀는지를 구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산 거라면은 뭐 갖고 가는데 국고로 산 거라면 일체 놔두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건데 청구해야죠. 그리고 국고 손실 이런 거 네. 청구해야죠. 그렇죠. 나중에 다 손해배상까지 다 해야 네. 됩니다. 저걸 반드시 해야 수사해서 됩니다. 그 개인적으로 쓴 건 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렇게 엄정하게 처벌해야 후임자들이 저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 네. 네. 그런 그렇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어이없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한덕수 총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출마 목소리가 좀 있어요. 한덕수 총이 나오시라 뭐 이렇게 나오라. 대선 출마. 대선 출마. 네네. 죄송합니다. 대선 출마. 네. 어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국힘 지도부에서 자제 요청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거대한 음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뒤덮고 있다.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 그리고 주연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한덕수 차출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측근들이 각본을 짠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시나리오가 사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오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잖아요. 내일까지 아마 후보 등록이요? 등록인데 아마 그걸 처음에는 원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려고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면 탄핵 직전에 자기가 사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거기 말려들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탄핵 문제를 조금 더 늦춘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일까지 맞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또 시나리오가 5월 3일까지 사퇴를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하고 국민의힘 단일화? 경쟁력이 없으니까 단일화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유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본인의 대망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윤건희 작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건희 작품이란 말도 있죠. 김현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측근들이 기획하고 네. 친윤 그 의원들이 감독하고 그리고 이제 주연이 이제 한덕수다 한덕수. 이런 얘기인데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실 할 짓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 3년 동안에 경제 파탄 내고 외교 파탄 낸 그거에 대한 공범 아닙니까? 공범인데다가 또 본인도 내란 방조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잖아요. 신분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명확하게 그러면 출마를 할지 말지를 명확하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국정 운영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월 3일까지 예를 들어 5월 3일 이전에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한다 그러면 안전히 그 공정한 대선 관리 권한을 이용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걸 이용하면 자기 선거 운동을 사전 선거 운동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노욕에 쪄드느냐라는 지나치죠. 거 정말 이렇게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 헌법재판관을 무리하게 임명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출마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한덕수의 그 추대론이 현실화되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게 윤상현 의원이 제일 먼저 가서 제안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윤상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불출마 선언을 갑자기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덕수를 만났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세훈이가 불출마한 이유가 명태균 계기 때문에 수사가 압박도 있는 데다가 지지율도 낮게 나오는데 한덕수까지 이제 출마한다고 하니 그쪽에다가 줄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그 한덕수가 출마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다. 다만 이제 올해 관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기문 전에 반기문처럼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환경들은 출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도 출마할 것 같고요. 윤건희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해온 행태를 보면 그래서 아마 한덕수를 밀 것 대선으로. 같고요. 그러면 다시 최상목이 오나요? 그 선거 관리 의무는 누가 합니까? 한덕수가 대선하면 다시 최상목이 오나요? 그렇죠. 최상목이 다음 순서인데 최상목도 지금 법사위에 지금 탄핵안이 올라가 있고. 탄핵. 아우야. 근데 자, 제가 예. 우리가 항상 이럴 때 반기문 때도 그랬는데 이제 항상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랑 붙이는 여론조사 바로 하잖아요. 하죠. 그러잖아도 오늘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 8%. 국민의힘 후보 중에 8%? 54대 27로. 아, 이게 네. 양자 대결에서 아. 김문수는 25% 나왔는데 27% 나왔더라고. 오. 벌써 그거 띄우고 시작하더라고요. 김문수를 앞서고 있군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아바타 아닙니까? 내란 네. 공조 범이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구도면은 대선에서 오히려 더 헌법 파괴 세력들의 헌정 수호 세력 간의 구도가 명확해져가지고 우리 당 후보한테 불리할 건 전혀 없어요. 내란 세력이 다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같이 공범이라고 의심받는 총리가 다음 대선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내란 동조를 한 당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의힘 저는 해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대선 후보 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선 후보 20명 가까이 서로 난가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네. 아우, 자,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아주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다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네.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모르던 걸 알게 됐고 네. 다음에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모든 40분 지났나요? 네, 아이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네. 얘기하시다가 제가 끼니까. 아니야. 우리 김현정 의원님 사실 네. 제가 칭찬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 내란 종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대외협력 위원장을 맡아서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가지 시위, 집회 이런 걸 주도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뒤에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부탁드립니다. TV도 운영하죠. 네, 평택 김현정 TV입니다. 평택 김현정 TV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아까 후원회 계좌도 잠깐 흘러갔으니까 뒤로 돌려서 한번 보시고 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백악관은 통화 직후에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정말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한덕수 대행의 이 대미 통상 협상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사례를 주목합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주권 존중 없는 일방적 불복은 거부한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미국과 협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국회에 소상하게 알렸다고.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협상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국민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공개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여야는 물론 정부와 민간 기업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질문을 소개하고 그 답을 찾아가보는 불팍 모두의 질문 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명수 의원님, 전진수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을 처음 뵙는데 그러신가요? 전진숙 의원님은 삭발을 하신 느낌이 확 납니다. 네. 머리를 그래도 많이 원래 스타일 아닌가요? 제가 불팍을 머리 삭발하고 그 다음 날 왔다 출연하셨군요. 갔어요. 네. 오늘 두 번째 왔는데 네.
5주 됐거든요. 아, 어떻게 요즘에 밤송이 같아서 자라는 속도가 좀 예, 지금 한 5주 정도 되니까 네. 왠지 거울을 보면 좀 더 낯선 느낌이 좀 아, 들어요. 그래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시고. 적응은 아마 저희 아들 말에 가면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엄마 내 머리 정도 저렇게 김기태호님처럼 이렇게 쇼커치 정도 되면 6개월이 걸린다는데 아하. 아직 그러면 4달이 남았잖아요. 네. 저의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1년 한 5, 6개월이 걸릴 것 아,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근데 네. 지금 괜찮습니다. 잘 잘, 머리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고.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제가 싹 바로 난 다음에 그랬어요. 아, 저기 제가 사석에서 누님이라고 했는데 누님 저기 아예 이제 헤어스타일 바꿔봐. 내가 막 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목욕탕에서 저를 이제 못 알아보신 분들 중에 한 분들은 어느 절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까? 이런 말씀을 절에서. 네, 예. 자, 이번 내란 사태가 나온 그 1집 앨범도 내신 가수 출신이시라는 게 사실입니까? 아, 예, 우와. 제가 사실은 국토교통 전문가로 영입된 영입인재 20호입니다. 제가 아, 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까? 국토교통. 국토교통 네. 전문가로 영입된 더불어민주당 영인시절 손명수입니다. 네, 오늘 네, 근데 처음 사실 출연하셔가지고. 그 가수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세 곡을 썼는데 네.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는데 뭐 여러 곡 했지만 이제 그 낼만한 곡은? 네, 그래서 이제 음악하는 후배한테 한번 들려줬더니 아, 형 이거 녹음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곡을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집 앨범을 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뭐 가수 활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 댓글을 보니까 네. 저기 전진수 의원님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 예쁘시다 이런 댓글이 많고 네. 손명수 의원님은 아 그때 봤던 가수님이네 이런 댓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재다능하십니다. 이번에 내란 사태로 다들 이미지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국토 전문가에서 가수로 탄핵 가수. 네. 손명수 언니의 1호 팬이에요. 제가 이호편을 자취했는데 진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수계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첫 공판이 있었죠. 네. 6시간 만에 해제된 비폭력 사건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몇 시간에 계엄 사건을 내란으로 보는 건 법리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두 분 그 소회랄까요? 어떠셨어요? 네. 너무 붕괴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고 어떠셨는지. 부끄럽죠. 부끄럽다. 이번 정확한 표현이네. 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죠. 파면당한 전 대통령인데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으로 뽑혔던 사람인데 내란 이후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또 오늘도 법정에 나와서 했지만 부하들에게 모든 걸 책임을 미루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말씀이 예. 딱 와닿네요. 네. 변진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에 하나가 혐오인데요. 정말 그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할 때 68분 동안 계속 했던 말을 여전히 그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뭐 3년이나 5년이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나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오늘 또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문장의 연속선상 그 발언의 연속선상으로 계속 발언을 했던 걸 보면서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같이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국민 사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자기가 옳았다라고 하는 한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무기로 그를 지지했던 지지 세력을 다시 모으는 이 나름의 결기 있는 행동의 연속 손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진재용님이 그놈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감출 수 없는 지성과 미모 전진수 의원님 응원합니다. 아 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철재님, 손명수 의원님 노래 라이브로 들었었는데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야 그동안 나오신 어느 분들보다 좀 뜨거운 댓글.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네. 모두의 질문 Q의 첫 번째 주제가 저도 되게 관심 있는 주제거든요. 네. 전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이게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받게 되는 피해가 아니라 되게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그렇죠. 만큼 굉장히 교묘하고 되게 무서운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VCR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최근에 집 구해보셨어요? 네, 저 작년 8월에 들어갔어요. 작년 8월. 작년에 제가 전세 만기가 됐는데 12월부터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 그 집주인이 딱 말하더라고요. 나 그럴 돈 없다.
진짜. 근데 그 돈이 막 제게는 큰 돈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큰 돈이라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분의 거를 다 뒤지면은 서울에 내놓으라는 동네 걸 다 나오고 나는 죽어도 못 버는 돈이 나오고 근데 그 돈 하나를 왜 못 줄까? 그러고 나서 이제 7월에 만기가 됐는데 정말 피말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20, 30대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 30대는 사실은 그 전세 보증금이 거의 전재산이죠. 전재산이죠. 네. 20, 30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전세금이 자기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게 있는 특이한 이게 사실은 제도죠. 제도인데요. 네. 이게 그동안은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전세로 살다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하는 그런 수단으로 돈을 모으는 예, 그런 저축성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2008년 정도부터 전세 대출 제도라는 게 생깁니다. 네. 그리고 2013년도에 전세 반환금 보증 제도라는 게 생겨요. 네. 이러면서 이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세금이 과거에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것은 내 돈으로 자기 전세를 돈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산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세 대출 제도가 생기고 이게 사실은 약간의 이제 그 당시에 미분양 대책의 일환의 성격도 좀 있었는데 네. 전세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월세를 대출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내니까. 이자를 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자와 월세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자가 좀 싸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데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산다는 것은 결국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세를 사는 거와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월세를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월세를 대출해 줍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은행들이 전세 대출 아무도 안 했죠.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을 한 거예요. 은행이 대출하면 그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보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떼이면 갚아줄게 우리가. 네, 아무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다 해줘. 전세 대출이 폭증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2013년도에는 아예 반환 보증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전세금은 집주인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다시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국가기관이 돌려주는 거예요. 대신. 집주인 대신이요? 이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전세를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이 안 주면 국가기관이 줍니다. 보험만 들면. 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안심하고 드는 거죠. 보험료 좀 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악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도가. 처음에 국가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는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겠죠. 물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제 대출 제도와 반환 보증 제도가 같이 엮이면서 원래 이게 빌라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쌌잖아요. 보통 한 1억짜리 집이면 5, 6천만 원 정도가 전세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증 제도가 생기면서 어차피 다 주니까. 1억짜리가 1억이 1억에, 되는 거예요. 가격이 매매가 더 1억이 전세 1억. 네.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내 돈 하나도 없이도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작전을 짜고 사기를 치려고 집을 지어서 시세가 없는 네. 대부분 이게 이제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전세로 놓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이게 이제 도망가면 보험을 든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험을 안 든 경우에는 아까 이런 것처럼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그걸 받는데 보험을 들었어도 1년씩 걸리는데 굉장히 심각한 그러면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럼 방지하려면 특별한 간단한 있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도의 설계가 잘못됐다. 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 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달 거의 1,000명 정도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을 해요. 네. 이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은 한쪽에서는 국가가 계속 구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피해자가 생기면 사기가 발생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가 좀 너무 낮다라는 약하다. 생각이 네. 들어요. 몇백억씩 해먹고 몇 년 살다 오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국토위에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형사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세게 하고 세게 해야죠. 일단은 이거를 그래서 갑자기 전세 제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대출이나 보증금 제도도 갑자기 없앨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764채를 사기치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출할 때 임대인, 집주인에게 책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환보증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담보도 잡지 않고 아무 임대인은 책임이나 거의 없어요. 이 제도를 좀 집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강화하고 네. 심사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제도를 좀 강화하고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좀 구제하려는 노력도 하고 그런데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많이 좀 손을 네. 봐주시고요. 네,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전진수 의원님께 도착을 했죠. 이거 영상이 있다고 그러네요. 보실까요? 아, 네. 내가 혹시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표현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그 다른 사람이 애를 키우는데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갑자기 그렇게 남 눈치가 보일까? 아, 저는 그 맘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단어로 표현되는 수많은 혐오의 영역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아이 엄마에 대한 혐오인 것처럼 하지만 그냥 그건 사실 아이에 대한 혐오라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으니까. 사실 이 맘충이뿐만 아니라 뭐 틀딱, 이찍 등등등 뭔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혐오 관련된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과 어쨌든 삶의 철학이 다른 거잖아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나하고 다른 거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분노로 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거고요. 실은 이 혐오를 또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일상, 내 가족, 나의 삶, 나의 삶터,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떠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누군가가 침범을 했는데 이건 절대 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그 거부하고 이를테면 때로는 심지어 이를테면 예전에 보면은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에서 살인을 당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지금 되게 뭐 8대2 하지만 9대1까지로 생각할 정도로 사회적 양극화가 되게 심각한 그렇습니다. 사회이고 또 한편에서 갈등의 소재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가 계속 변화 발전하면서 갈등의 소재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는 사회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유튜버 이번 내란 사태에서 쭉 보면 유튜버 등이나 이런 데를 보면 누군가 돈벌이 수단으로 끊임없이 부추기는 오히려 과격하게 또 그렇죠. 그렇게 혐오를 계속 선동하고 조장하고 예, 선동하고 그걸로 자기는 돈벌이를 하지만은 이런 상태이고 또 갈등의 소재도 굉장히 다양뿐만 아니라 이 편향적인 정보 습득에 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예, 유튜브, SNS나. 뭐 SNS 그리고 책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계속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인간관계가 요즘에 이제 사회에서 한쪽에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불안증 이런 거 되게 우울증, 불안증 많은데 운둔형 애토리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차단이 되거나 그 속에서 개인주의가 끊임없이 발달을 하면서 사회가 지켜야 될 기본 상식과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 혐오 사회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거를 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무슨 될까? 노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 인정.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와 나가 다르지, 너와 나가 차별이라고 뭔가를 크게 삶에 있어서 차별을 당할 요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부류의 장애인이 있는 건데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밀어내는 방식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들이 이해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혐오라는 방식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이런 마음인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인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뭐 저희가 이번에 윤석열 뭐 인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인권 말고 참된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좀 그러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소요를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어떤 분석에 의하면은 10년 동안 최근에 232조 7천억 원 정도가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문화를 한편으로 개선하는 문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국회에서는 사회 갈등이나 관리 예방에 관련된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그런 기본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아마 이번 내란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아주 극과 극에서 부딪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숙제인데 이런 사회 갈등 예방 및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진흥원이나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법원으로 가기 전에 갈등 해결 중재소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체계가 좀 되어 있어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토론이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에요. 네. 제가 조금 다른 생각으로 손을 대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아주 교육 환경에서부터 토론이 자유로워야 되고 누군가의 얘기를 내가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얘기를 듣는 누군가는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입니다. 이 토론 문화가 되게 활성화되는 거에서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좋은 말씀. 그 TV에서 그냥 하나만한 토론 말고 진짜 재밌는 토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바뀌면 다양한 아젠다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설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 이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교육,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최소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계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미래산업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자율주행에 좀 더 관련인데요. 규제 완화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기술 발전을 막다가 나중에 기술을 선점한 해외 기업들에게 먹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질문이세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결국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인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AI 기술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특히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항공기, 선박, 철도 모든 교통수단이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농기계 뭐 모든 활용 분야가 국방 분야까지 무궁무진한데요. 이 AI 기술이 우리가 하는 순간에 지금 많이 뒤쳐져 버렸습니다. 뒤쳐졌죠. 네. 그래서 가트너라고 미국 IT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한 15위 정도로 지금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1등을 하는 사람이 전체를 다 먹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이라. 그래서 1등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원천 그 AI 기술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기술이라도 우리가 빠르게 지금 해서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규제 완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누적 주행 기록이 우리나라 50만 킬로, 미국 3천만 킬로.
비교가 안 되네요. 중국 1억 킬로입니다. 아, 중국은 진짜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 해보면서 사람들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면 인식이 우리는 비식별화만 한 것만 지금 허용이 됩니다. 아, 사람을 이렇게? 네, 처리해서. 그런 이게 규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연구 기능만이라도 영상 원본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규제 완화.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규제 듭니다. 완화를 하고 국가에서 대폭 개입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맞습니다.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네. 또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제도를 빨리빨리 좀 해줘야 돼요. 기술 발전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성큼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테슬라는 미국은 이미 다 자율주행으로 택시가 운행되던데. 미국 실리콘밸리 일론 머스크가 로봇 택시를 대량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중국 우한에 가면 수천 대 지금 무인 택시. 자율 택시가 네.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교통 산업에는 혁명이 발생합니다. 인허가부터 다 달라집니다. 드라이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3만 불짜리 자율주행차 사면 내가 필요할 때 기사 없이 쓰고 와.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알아서 나가서 돈 벌어 온다. 네. 1년에 2만 불 벌어 온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게 또 인면허 정책에 이게 당장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빨리빨리 좀 논의해서 제도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위에서 역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군요. 그다음에 우리 전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네. 오늘 조금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한부모 가족은 지금 현재 6만 아, 정도 그렇게 가구가 많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숫자인데 지금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돼서 1인 가족도 있고 그렇죠. 가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되게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한 아주 멀티형이기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되게 그 정책 하나하나 중심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전체 틀을 보기가 돼요. 이거는 한부모 가족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변화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틀을 봐야 되겠죠.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 실은 이제 한부모 가족과 관련해서는 아동 양육비, 그 추가 아동 양육비 그리고 아동 교육 지원비, 생계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 바우처 방식으로 뭐 급식이라든가 생리대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는 지방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분양할 때 특별 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특별 공급을 할 때 이 질문자들도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부모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혼을 하거나 뭐 사별을 했을 때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세대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받아야 할 혜택이 안 되는 거겠죠.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도 대부분은 어디 가서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를 어디에서 써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교육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하는데 한부모에 대한 아직도 인식이 굉장히 낮아서 NG 결손 가족, 부족한 가족, 건강하지 않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이 아직도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칸막이를 없애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청소년 한부모들도 지금 많아요. 이 청소년 한부모는 밖에 있는 정보들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그 법안 발의하면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된 학업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최대한 조금 그 등록할 때 아이들 출생신고 등록할 때 많은 정보를 조금 제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참 금방 가죠. 시간이 금방 더 가네요. 듣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고민한 질문들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와서 수고해 주신 전진수 의원님, 손명수 의원님,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너무 반갑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외선거 홍보 인터뷰를 해야 돼서요. 네. 마지막으로 인터뷰 마지막 하고 가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4월 24일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불팍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요. 혹은 해외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라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불팍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